멋진 얘기를 하는데 한나라한테 이 책에서 악의 평범성이라는 개념을 가지고 와요. 보면은 예루살렘 아이만하고 부제가 악의 평범성에 관한 보고서예요. 악의 평범성에 관한 보고서는 뭐냐면 평범한 사람이 아무 생각이 없었을 때 악이 만들어진다. 그러니까 평범한 사람들이 아무 생각이 없었을 때, 그러니까 우리가 아이들 있잖아요. 우리 아까 아이들이 생각이 별로 없다고 우리가 보잖아요. 그 통 안에서만 생각하니까. 평범한 사람들이 그 주어진 시스템 안에서 그대로 있었을 때 뭐가 만들어져요? 그 사회에 악이 만들어진다. 우리가 굳이 그렇게 우리가 이 적용시켜서 얘기할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하고 있는 사례 관리, 우리가 하고 있는 저 마을 만들기, 우리가 하고 있는 저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차동, 이건 과연 통을 바꾸는 걸까? 사례를 관리하는 걸까? 이런 거 생각해 봤냐는 건 거예요. 저는 마을 만들기에 대해서 굉장히 비판적인 사람인 건데, 왜 마을 만들기에서 굉장히 비판적이냐면 마을 만들기야말로 전형적으로 마을 국가를 바꾸는 실천이 아니라 사람들을 적응시키는 거에 한계들을 가지고 있다는 게 제 주장인 거예요. 왜 그러냐면 그 영국의 데이비드 캐멜론이라고 친구가 이제 전직 수장이죠. 지금 수장 말고 전직 수장인데, 이 친구가 주장한 게 빅 소사이티, 큰 사회론이에요. 큰 사회, 빅 소사이티. 자, 이제 대처 이후에 완전히 나라가 개판이 됐잖아요. 대처 이후에 개판이 됐는데, 개판이 되고 나니까 이 사람들이 국가한테 막 요구를 할 거 아니에요. 이렇게 왜 이렇게 망쳐놨냐 말이야. 그때 이제 얘가 뭐라 하면, 너네 국가한테 묻지도 말고 시장에 대해서도 비판하지 말고 마을에서 책임지면 된다. 이게 빅 소사이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 마을 만들기 어때요? 마을 만들기 하면 누가 주로 와요? 낮에 주로 활동들이 이루어지고 밤에 활동들이 이루어지는 일반 노동자들이 지쳐서 못 오거든요. 여러분들만 하더라도 매일 이 일들 때문에 나갈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마을 만들기에 오는 사람들이 주로 그 여유 있는 사람들이 온단 말이에요. 그리고 간혹 가다가 사람이 동원될 때 복지관에, 장애인 복지관이나 노인 복지관에 사람 동원시키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 마을에 마을 사람들이 없는 거야. 주로 있는 사람들이 이런 건 거죠. 그래서 이게 빅 소사이어티, 문제가 발생하면 마을이 책임져라. 그래서 마을을 크게 만들면 된다. 그래서 마을에 가면은 제가 지금 얘기한 불평등 이런 거 공부해 안 해요. 절대 공부하냐. 그래서 마을 만들기 기본법에 정치적 중립주의가 들어가 있어요. 그런 얘기 하지 말고 어르신들 술 먹고 뭐 이렇게 마을 총회하고 그러는데 전부 다 그것이 아까 정치적인 것들이 거세가 된 거예요. 그래서 저는 마을 만들기는 한국판 마을 만들기 빅 소사이어티다. 국가 만들기 없는 마을 만들기다. 철학 없는 마을 만들기다. 이렇게 제가 이제 비판을 하고 있는데 그런 건 거고. 그 다음에 이 차동, 찾아가는 동주민센터도 세모녀가 죽었단 말이에요. 자살을 했어요. 세모녀의 아빠도 자살을 하거든요. 왜 아빠가 5년 동안 방강암을 앓다가 더 이상 빚을 물려주기 싫다고 자살을 해요. 그러니까 근데 이미 빚은 엄청나게 물려준 건 거야. 그래서 엄마가 이제 백내장인데 치료를 못해요. 왜냐면 이 병원비가 들어가니까. 그래서 이 양반이 쓰러졌단 말이에요. 첫째 딸은 고혈압 당뇨가 있고, 둘째 딸 하나 일할 수 있는데 이 양반이 일을 하려고 하는데 신용불량자잖아요. 그러니까 알바밖에 못해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물려준 돈에다가 엄마가 쓰러진 거다 언니가 그러니까 세모녀가 자살을 하거든요. 더 이상 희망이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열심히 살려고 하는 의지가 없어서 가지고 희망이 없을 때 이제 자살하는데, 그럼 이제 우리는 대응이 뭐냐면, 제가 생각할 때 간단한 대응은 의료만 무상이었었어도 아버지가 빚을 안 물렸을 테고 엄마가 지발로 찾아왔을 거예요. 이렇게 그러지 않았겠어요? 근데 이제 우리 사회복지사들한테 뭐라 그래? 잘 찾아내라고 말이야. 이게 찾아가는 동주민센터고. 근데 사회복지 현장보다는 더 효율적인 게 공공이니까 이 저 동사무소라든가 주민센터를 갖고 찾아서 이제 우리가 어떤 논쟁이 붙냐면은 단순 사례 관리를 누가 할까요? 복합 사례 관리를 누가 할까요? 민간이 할까요? 말까요? 이제 싸움들이 벌어지고. 그 다음에 찾아내면 어떻게 돼요? 찾아내면 정부가 돈을 지원하는 게 아니라 민간 자원 연계하라 그리고. 그래서 이게 전형적인 자녀적 복지의 사회복지 실천이다. 이제 이렇게 보는 거예요. 통을 바꾸는 것들이 아니다. 사례 관리의 어떤 어떤 뭐랄까, 사례 관리의 또 다른 강화된 어떤 실천, 이렇게 저는 이제 보고 있는 건 거예요. 그러니까 제 견해에 대해서 뭐 이렇게 서로 이제 우리가 토론할 수가 있겠지만, 아무튼 중요한 것은 뭐냐면 평범한 사람이
그 통 안에서만 생각할 때 사회분리라는 게 그 통 안에 순응하고 적응하고 묵인하고 침묵할 때 뭐가 만들어진다? 악이 만들어진다. 이제 그런 얘기거든요. 근데 실질적으로 이 책은 그들은 자신들이 자유롭다고 생각했다. 이 책은 이제 그것에 대한 전형을 보여주는데 이 책은 뭐냐면 이런 건 거예요. 마틴 마이어라는 신문 기자가 전쟁이 끝난 직후에 찾아가요. 누굴 찾아가면 독일 사람들 찾아가서 너네 히틀러 때 힘들었지, 두려웠지, 무서웠지, 겁먹었지 쭉 질문하니까 사람들이 전부 다 하는 대답이 우리는 그때 자유롭다고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박정희 때 너네 힘들었지, 두려웠지, 겁먹었지, 무서웠지 막 그럼 전부 다 뭐라 그래요? 우리 지금 어른 세대들이 어르신들이 뭐라고 얘기하면 우린 그때 가장 희망적이었어요. 들어보실래요? 새벽종이 울렸네 새아침이 밝았네 너도 나도 일어나 새 마을을 만드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사람들이 그랬다는 건 거야. 그래서 제가 지금 이제 주장하는 것은 뭐냐면 아이 희망과 악의 평범성이잖아요. 그죠? 아이 희망이 이제 악의 평범성을 만드는데 사실은 아이 희망들이 존재했다는 거야. 모든 독일 시민들이 거기에 동의했다는 거죠. 아이 희망들이었다는 건 거예요. 그래서 아이 희망들과 악의 평범성이 있지 않았느냐 이제 그런 얘기인 거고요. 당시 그때를 증언하는 책 중에 프리모 레비라는 이것이 인간인가라는 책인데 이것도 번역된 책이에요. 이 사람 뭐라 하냐면 독일 사람들한테 너네 우리가 이렇게 많이 죽는 줄 알고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왜 가만히 있었어 하고 전쟁이 끝난 다음에 물어봤어요. 프리모 레비는 유태인이었고 그리고 죽을 고비를 남기고 이제 살아난 사람인데 물어봤더니 대부분의 독일인들이 뭐라 했는지 아세요? 너네가 그렇게 많이 고통당한지 알지 못했다. 아니 60명 단위, 600명 단위, 60만 단위, 600만 명인데 어떻게 모를 수가 있었어? 그랬더니 진짜 모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사람 내린 결론은 대부분의 독일인들은 알고 싶지 않았기 때문에 알지 못했다. 더 정확히 말하면 모르는 척하고 싶었다. 그래서 그거는 이제 고의적인 태만함.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면 사회복지 현장의 불평등 때문에 엄청나게 약간 우리 한국의 노동자들 아까 얘기했던 클라이언트들 우리가 소위 얘기하는 시민들 이렇게 힘들어질 때 우리는 그 본질을 알려고만 하면 야 그게 아까 저런 불평등으로부터 지만 알려고만 하면 알 수가 있는데 어쩌면 우리는 그냥 사례 관리에만 열심히 통에 대한 문제 제기를 하지 않고 그런 거 아닌가 했을 때 이제 그런 일일 때 우리가 고의적인 태만함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 않느냐. 그래서 당시에 진짜 이 프리모 레비가 이 사람들을 딱 보면서 진짜 이 사람들은 아는 사람은 말하지 않고 그러니까 독일인들이 그 다음에 평범한 독일인들이 모르는 사람은 질문하지 않고 질문한 사람한테는 대답하지 않던 고의적인 태만함들이 있었더라. 이런 주장이거든요. 제가 오늘 아무튼 첫 시간에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가 이제 이게 내가 나와 나를 둘러싼 세상에 대해서 나는 정말 생각하고 있는가? 그리고 더 근본적으로 우리가 장애의 현장들 속에서 시민들을 만나고 있는데 나는 과연 우리 그 모토가 장애가 되지 않는 세상인데 장애가 장화가 되지 않는 세상에 대한 우리는 근본적인 어떤 그 고민들을 하고 있는가 하는 이제 질문들을 첫 시간에 좀 던져보고요. 한 10분, 15분 쉴까요? 네, 15분 정도 쉬고 50분에 두 번째 시간에서 제가 오늘 12시까지가 제 강의 시간이죠. 그래서 그 두 번째 시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뭐 첫날인데 이렇게 앉아가지고 이렇게 묵직한 얘기를 듣는 여러분들이나 이야기하는 저나 딱하기 그지없지만 또 이게 정해진 시간이니까 12시까지 또 같이 이야기를 나누도록 해서 좀 이따 뵙겠습니다. 적으로 생각하면 여기 있는 사람은 보편적 복지를 지지하지 않고 왜냐하면 개인이 위험을 책임질 수 있으니까 여기 있는 사람은 보편적 복지를 지지해야 되거든요. 왜냐하면 개인이 책임지지 않고 위험을 자꾸 사회화시켜야 돼요. 그래서 여기 있는 사람하고 여기 있는 사람은 그런데 재미난 건 뭐냐면 역사적으로 보거나 지금 현실을 보게 되면 재미난 건 뭐냐면은 여기 있는 사람들이 오히려 자녀적 복지를 지지한다는 건가요? 여기 있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이제 그래서 그럼 왜 그럴까? 이 원리적으로 보면 여기 있는 사람은 그렇고 여기 있는 사람은 그런 건데 사실 여기 있는 사람은 자녀적 복지를 지지해요. 왜냐하면 노블리스 오블리주에 의해서 불쌍한 사람들을 도와줘야 된다. 내가 자선을 해야 된다. 이런 관점들이 강해요. 여기 있는 사람은 아리까리예요.
여기 있는 사람은 있기도 하지만 없기도 하잖아. 중산층도 뭐가 돼요? 이 저기 질병 한번 크게 걸리거나 사업 망하면 얼른 떨어지잖아요. 그러니까 그런데 이 사람은 또 있잖아. 이 땅도 있고 뭐 있잖아. 집도 있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애매한 사람들인 건 거야. 근데 여기 있는 사람들은 당연히 누굴 지지해야 돼요? 이 보편적 복지를 지지해야 되는데 대처는 집권에 섰을 때 보편적 복지 효과였다면 대처가 집권했을 때 그동안은 이제 45년도 베버리지에서 보편적 복지가 왔으니까 대처는 자녀적 복지로 가고 싶었던 건 거야. 자녀적 복지로 갈 때 제일 중요한 게 돈이거든요. 무슨 돈이 필요하냐 그러면 여기 있는 사람들한테 의료라든가 교육이라든가 질병이라든가 장애라든가 이런 것을 국가가 집합적으로 그것을 대응해 주려면 돈이 많이 필요하잖아요. 그럼 그 돈이 주로 어디서 나오냐면 이 위로부터 나와요. 이 위로부터 이렇게 소득 이전이 돼서 사실 보편적 복지 효과는 요 사람들한테는 돈을 1인당 10,000원씩 해가지고 걷는데 10만 원을 걷고 이 사람들한테는 얼마를 걷냐면 90만 원을 걷어요. 뭐 예를 들면 그러니까 이 사람들도 세금을 많이 걷는 건 거지. 이 사람은 적게 걷고. 근데 대처는 그게 틀렸다는 건가요. 대처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똑같이 10,000원씩 내야 된다는 건가요. 그럼 10%는 얼마가 돈이 나와요? 10%는 10명은 10만 원. 90%는 얼마가 돈이 나와요? 90만 원. 이게 대처 주장이야. 대처는 1인당 10,000원씩 내야 된다. 그러니까 뭐에 따라 내냐? 머릿수에 따라 내는 게 2당 내는 건가. 이게 인두세. 대처는 이것을 관철을 시켜요. 그게 이제 대처의 무지막지한 놀라운 그 발상이기도 하지만 놀라운 그 추진력이기도 해요. 그래서 우리가 대처를 뭐냐면 철의 여인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대처 한번 볼게요. 대처는 그걸 관철시켜요. 영국의 보수당을 이끌며 1980년대 신자유주의 열풍을 주도한 대처. 그녀는 영국의 위기가 이른바 복지병에 있다고 보고 소득이 많은 사람이 더 많이 세금을 내는 제도를 바꿔 성인이 된 모든 주민에게 머릿수에 따라 똑같이 세금을 부과하는 인두세라는 세금을 만들고자 했다. The point is, Prime Minister, I don't think we can sell the idea of a tax that asks everyone to pay the same. Our policies may be unpopular, but they are the right policies. Prime Minister, I just don't think we... 그러니까 이제 대처는 내가 인두세 1인당 10,000원씩 내는 인두세가 사람들한테 저항이 심하더라도 옳은 것은 옳은 정책이니까 관철시켜야 된다. 그래서 뭐라냐면 극빈층 사람들이나 백만장자에게 똑같이 세금을 내라고 그래도 할 수는 없잖아요. 보수당 내각이 얘기를 했더니 보수당 내각조차 해서 무슨 소리냐. 옳은 것은 옳은 거다 해서 관철시켜요. 이게 대처예요. 한번 볼게요. can ask the poorest of the poor to pay the same amount of tax as a multi-millionaire. There you go again. Why not? Because people, on the whole, think that the tax is manifestly unfair. Nonsense. Arrant nonsense. This is a simple proposition. Problem? 때 더 내게 되는 집을 가진 사람이 Problem? Somebody else's problem. It's the government's problem. 대처는 뭐라고 주장하냐면 그렇게 세금을 인두세로 내지 않으면 사람들이 게을러지고 국가한테 불평만 한다는 건 거야. 그래서 개인과 가족 책임이라는 것을 명확하게 해야 된다. 그래서 이 사람의 가장 중요한 주장이냐면 사회란 없다는 건 거야. 개인과 가족이 있지. 그런 주장인 건 거야. 그러면서 이제 이 정책을 관철시켜요. 비유하자면 기존 세금 제도에서는 3배 큰 집을 가진 사람이 3배의 세금을 냈다면 인두세 이후에는 작은 집에 사는 4사람이 3배 큰 집에 사는 2사람보다 세금을 2배 더 내게 되는 것이다. 극빈자 이외의 모든 사람이 세금을 내야 하는 인두세는 1988년 입법화됐으나 그 저항은 예상보다 커 대규모 시위와 폭력 사태가 확산됐다. 보수당은 위기에 처해 보궐선거에서 참패했고 인두세 파동으로 결국 대처는 총리직에서 물러나야만 했다. 예, 대처가 굉장히 무시무시한 여성이죠, 그죠? 관철시켜서 대처는 관철시키는데 그걸 관철시키면 저항을 누가 할 것 같아요? 여기 있는 사람들이 할 거 아니에요, 그죠? 저항을 하는데 재미난 것은 뭐냐면 이 사람들은 대처를 적극적으로 지지해요. 이 사람들 왜 지지하는지 아세요? 이 사람들은
저 사람들을 지지하기에 끌어들이기 위해서 대처는 집권하자마자 뭐부터 하기 시작하냐 하면은 그 집을 다 팔아요. 공공주택. 공공주택 파니까 갑자기 이 사람들 뭐가 생긴 거예요? 중산층이. 집이 생긴 건가요? 두 번째, 공기업을 다 매각을 해요. 그게 뭐가 생겨요? 주식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노동당이 다시 집권하게 되면 이걸 뺏을 거다 그래서 대처가 개판을 치거든, 정치를. 상의도 안 해. 아까 그 내각 얘기 하나도 안 듣잖아요. 자기 사조직을 통해서 정치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대처가 장기 집권하는 건가요? 왜? 자기 세력을 만든 건가요? 그래서 중산층이 넘어가면서 복지국가 넘어가고 그 결과가 아까 나다니엘 브레이크까지 오는 건가요? 브레이크까지 오는 건데 아무튼 대처는 그래.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어디까지 이해가 돼? 여기까지는 이해가 돼요. 뭐가 이해가 돼요? 아, 이 사람 집도 있고 주식도 있고 그러니까 대처 이쪽을 자녀적 복지를 지지할 수가 있을 것이한데 문제는 이 사람들인 건가요? 이 사람들은 왜 자녀적 복지를 지지하냐 이거야. 그리고 그 자녀적 복지를 지지한 전형적인 게 이번에 트럼프예요. 트럼프를 지지한 사람들이 누구예요? 저 밑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자, 트럼프를 보시면 자, 이 트럼프는 이 골 때리는 친구예요. 트럼프는 어프렌틱스라는 프로그램에서 자기가 이제 인기를 얻는데 어프렌틱스는 뭐냐면 이 취업 프로그램이 우리 지금 있는 거 저기 뭐지 인턴. 그래서 얘 뽑으면은 뽑힌 사람한테 2억 8천만 원을 줘요. 이게 트럼프 회사예요. 그런데 그걸 얘가 사회를 봐. 근데 사회를 보면서 쌍욕을 막 하는 거야, 막. You are fired. 너 인마 해고야, 자식아, 나가. 막 이러고. 그럼 이 사람이 택시 타고 집에 가면서 막 또 트럼프 막 욕하는데 그게 재미있는 건 거야. 그러니까 얘가 이제 유명해졌는데 얘는 누구냐면 부동산 재벌이에요. 트럼프는 트럼프를 싫어했지만 트럼프 회사를 갖는 것을 좋아했어요. 그러니까 이 도박 회사를 얘는 가지려고 했는데 도박은 얘가 안 해요. 그러니까 도박 회사가 이제 돈이 된 건 거지. 그러니까 트럼프 빌딩도 세고 막 이랬는데 땅 투기다고. 미국에서 트럼프를 싫어해요. 왜냐하면 빌 게이츠처럼 이렇게 혁신을 통해 갖고 돈을 번 게 아니라 땅 투기해갖고 벌었잖아요. 근데 놀라운 것은 뭐냐면 트럼프가 나왔을 때 지지한 것은 뭐냐면 아까 했던 저소득층 남성 노동자 백인들이에요. 백인 남성 노동자 저소득층들인데 왜 그랬느냐? 얘가 뭐라 하냐면 이런 쌍욕을 막 했는데 사실은 백인 남성 저소득층 노동자들 비슷해요. 왜냐하면 이게 2주마다 그 돈을 받는단 말이에요. 그럼 직감되고 나면 남는 돈이 없으니까 그거 가지고 펍에 가가지고 슈퍼볼이라든가 베이스볼에서 막 욕하는 거 막 비하하고 말이에요. 막 이러는데 자기네들랑 똑같이 얘기하는 사람이 나타났는데 그게 트럼프예요. 그리고 트럼프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 I'm your voice. 난 너의 목소리야. I'm with you. 난 너와 함께 할 거야.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야 근데 우리를 어떻게 했더니 이제 이 사람들이 그 슈퍼볼 보면서 막 이제 자기네들이 막 이렇게 빈곤해지고 힘들어지고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것을 탓을 얘들은 누구 탓을 하냐면 이민 노동자들 탓하는 건 거예요. 히스패닉계. 그다음 아시안 뭐 이렇게 하니까 트럼프가 딱 나타나고 똑같이 얘기해요. 야 멕시코 국경 쟤들 돈으로 만들게. 그리고 이민 노동자들 다 몰아내줄게. 막 그러니까 얘들 입장에서 어떻게 되냐면 너무 좋은 건 거야. 그래서 트럼프를 자기네 구세주로 생각해요. 근데 이런 현상이 미국에서만 나타나는 게 아니라 저쪽 터키, 그 다음에 영국의 블랙시트 뭐 다 지금 서유럽에서 나타나고 있는 현상이면서 복지국가가 허물어지고 있는 건 거예요. 자, 이제 보시면 다시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면 요 그림에서 재미난 건 뭐냐면 요그림에서 재미난 건 원래대로 보편적 복지국가가 되려면 이 사람들이 단결해야 돼요. 그래갖고 소득 이전을 시켜야 돼서 그걸 갖고 복지비를 만들어야 되는데 흥미로운 건 뭐냐 이 사람들이 오히려 자녀적 복지를 지지하는 현상들이 나타나요. 자 보세요. 불평등이 가장 심각한 것은 정규직 비정규직이에요? 아니면은 대기업 노동자 중소기업 노동자 아니면 남성 노동자 여성 노동자 어떤 게 제일 불평등이 심해요? 어떤 게? 사실 우리는 그 얘기 하잖아요. 그죠? 근데 사실은 제일 불평등이 심한 것은 10%와 90%예요. 우리는 사실 이 불평등이 해결이 돼야지만이 보편적 복지국가로 갈 수가 있거든요. 근데 우리는 항상 얘기할 때 어디서 불평등이에요? 여기서 불평등을 얘기해요. 여기서. 실질 불평등은 여기서 소득 이전이 나타나는 게 보편적 복지국가의 아주 핵심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복지국가를 얘기할 때 여기에서 여기로 소득 이전이 일어나야 되고 소득 이전을 통해 갖고 아까 했던 사회적 위험들이 막아져야 된다. 이게 이제 우리가 얘기하는 보편적 복지국가의 얘기에서 보편적 복지국가는 철저하게 불평등에 맞서요. 자녀적 복지국가는 뭐냐면 탈락된 요 사람들이 일부를 어떻게 돼? 사례 관리하는 게 자녀적 복지예요.
그리고 돈은 어떻게 돼요? 대처 구상대라면 10,000원씩 내는 건가요? 10,000원씩. 소위 우리가 세금으로 치게 되면은 어떤 간접세 방식으로 내는 건가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이제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돈을 거둘 때 지금 얘기한 대로 소득 이전을 시켰는데 그 소득 이전을 가장 잘 보여주는 게 핀란드 같은 사례 한번 볼게요. 모든 보편적 복지국가는 거의 이런 거를 따라요. 죽음과 눈여겨볼 만한데요. 헬싱키의 한 낮은 여유가 있어 보입니다. 그나마 교통경찰관이 바쁜 직업 가운데 하나, 헬싱키 교통경찰 데니스 경위를 만났습니다. 데니스 경위는 오늘 규정속도보다 시속 20km를 과속한 차량 한 대를 적발했습니다. 범칙금을 부과하기 위해 그는 지금 바쁩니다. 운전자의 소득부터 파악하고 범칙금을 얼마를 매겨야 하는지 계산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Ja sitten 21 kilometriä siitä yli annetaan päiväsakkoja. Ja päiväsakkoissa huomioidaan ihmisten tulot, nettotulot. 데니스 경위는 세무서에 연락해 위반자의 연간 소득 총액부터 알아냅니다. 보통 총 소득액의 14분의 1을 범칙금으로 정합니다. 핀란드에선 이게 공평과 정의입니다. Se vaikuttaa jokaisen käytettäviin oleviin rahoihin prosentuaalisesti yhtä paljon. Ja todennäköisyys siihen, että jää liikenteessä kiinni, on hyvin pieni. Tämmöisestä rikkomuksesta jää kiinni, on hyvin pieni. 실제로 핀란드 최고의 기업 노키아의 부사장은 시속 25km 속도 위반으로 우리 돈 1억 8천만 원을 냈고, 한 재벌 상속자는 시속 40km 속도 위반 한 번으로 2억 6천만 원의 벌금을 부과받았습니다. 이거 보세요. 제가 지금 얘기한 게 아까 자녀적 복지학과 보편적이 어떤 것이 옳으냐 하는 것은 각자의 문제예요. 근데 원리를 설명하는 거. 원리는 아까 대처 같은 사람들, 자녀적 복지를 지지하는 사람은 불평등은 당연한 거라고 봐요. 그리고 불평등을 정부가 이렇게 해소하려고 하는 거 있잖아요. 이렇게 세금을 저쪽에 더 많이 떼잖아요. 그러면 누가 부자가 되려고 하느냐. 그리고 받는 사람들은 게을러질 거다. 이게 질문인 건가요? 그래서 아까 나다니엘 브레이크가 뭐라 그래요? 다니엘 브레이크가 난 게으름뱅이도 아니고 뭐도 아니고. 왜냐하면 그렇게 교육을 시키는 거예요. 보편적 복지, 자녀적 복지 국가에서는. 근데 보편적 복지 국가에서는 이렇게 돈을 띄워와야 돼요. 띄워오는 것도 그냥 몇 푼 띄워오면 안 돼요. 지금 우리 핀셋 증세한다 그러잖아요. 문재인 정부가. 절대로 보편적 복지가 갈 수가 없어요. 핀셋 증세 갖고 안 돼요. 그럼 어떻게 띄워오느냐? 어마어마하게 띄워오고, 두 번째 뭐냐면 어마어마하게 띄워오는 그것을 공평과 정의라고 시민들이 인식해야 돼요. 특히 누가? 밑에 있는 아까 그 사람들이. 그래서 미국은 절대로 보편적 복지국가 될 수가 없어요. 미국은 있잖아요. 애 낳잖아요. 애. 재앙절개하면 한 4,600만 원 들어요. 재앙절개. 그리고 인구의 5천만 명이 전혀 의료보험을 가입하지 않았어요. 무슨 일? 미국에서 빈곤층인지 알려면 뭘 보면 아냐? 이빨 보면 알아요. 제가 이번에 왔는데 어떤 분이 왜 그러냐? 이 치과에게 의료가 전혀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빈곤층들은 이빨이 한번 뽑아버려요. 그래서 보면 알아요. 그러니까 그런 정도로 불평등이 심각한 정도예요. 심각한 정도인데 문제는 뭐냐면 그 밑에 있는 사람들이 그것을 당연한 거로 보는 거예요. 자, 아무튼 그래서 이 사람은 지금 제가 지금 보여드린 것은 뭐냐면 우리가 보편적 복지가 되려면 첫 번째는 소득 이전이라는 것을 통해서 보편적 복지를 위한 돈이 만들어져야 되고, 돈을 한 사회 내에 있는 데서 외부에서 가져오는 게 아닌 거예요. 내부를 조정하는 건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수정 자본주의, 인간의 얼굴을 한 자본주의 이렇게 얘기해요. 보편적 복지 국가를. 그런데 문제는 뭐냐? 그것을 동의를 해요. 누가 동의를 해야 돼요? 첫 번째 밑에 있는 90%가 동의해야 돼요. 두 번째 10%가 동의해야 돼요. 아까 위에 있는 10% 한번 보세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돈을 걷어요. 네, DDP 대비 핀란드에서 최고 소득자로 알려진 전 노키아 CEO는 지난해 우리 돈으로 1,200억 원을 벌어
절반이 넘는 620억 원을 세금으로 냈습니다. 얼마를 내요? 620억 원을 세금을 내요. 이렇게 뜯어와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뜯어서 밑으로 옮겨야 돼요. 절반이지 않습니다. Suomesta löytää se verotuksen optimaalinen taso niin, että 자, 이 사람 뭐라 하냐면 세무국장인데 우린 지금 돈을 더 뜯을 걸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요. 고소득자한테. 왜 그러냐면 얘들은 최고 세율이 53%인데 덴마크 62%예요. 이렇게 뛰고 있는데 이제 이걸 한번 보세요. 당연히 고소득자들의 불만이 터져 나올 법한데 그렇지 않습니다. 경영 컨설턴트 회사를 운영하고 있는 타코넨 사장. 지난해 150억 원의 소득에서 절반인 75억 원을 세금으로 납부한 고소득자입니다. I can't say that I love taxes, but we have to balance the tax systems what we get. 이 사람 얘기는 75억 낸 사람이에요. 세금을 통해서 사회 밸런스를 맞춘다고 하는 균형을. 아까 우리 아까 그게 불균형하잖아. 이 사람은 균형을 맞추는 게 정의라고 봐요. 75억 냈는데. 근데 아까 대처는 뭐가 균형이? 아까 그런 것들이 불평등이 오히려 정의. 그래서 우리가 뭐라면 불평등을 가르쳐야 된다고 오히려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철학이 완전히 다른 건가요. 근데 이 사람 보세요. 그래서 세금을 통해 사회 균형을 맞춰야 돼요. We have to remember that we have high tax. 그래서 내가 낸 세금으로 무상교육, 무상의료 이런 걸 해야 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보세요. 이게 이제 보편복지국가의 기본적인 논지인데 보편복지국가의 기본적인 논지 이렇게 돼요. 아까 그 세금 이렇게 냈잖아요. 세금 낸 걸 갖고 5명의 거인을 국가가 집합적으로 막아야 된다 이렇게 봐요. 집합적으로. 5명의 거인은 뭐냐면 나쁜 놈들인 건 거죠. 원트라는 나쁜 놈. 이그노런스라는 나쁜 놈, 디지즈라는 나쁜 놈, 스카라는 나쁜 놈, 아이들리스라는 나쁜 놈을 막아야 된다. 뭐가? 국가가. 아까 그 돈을 가다. 그러면 원트는 소득 결핍이에요. 그 다음에 얘는 뭐예요? 무지니까 교육 문제예요. 그 다음에 얘는 디지즈 질병이니까 일종의 어떤 그 의료 문제인 건가요. 얘는 스카라 불결인데 집구석 때문에 그래요. 주택 문제예요. 그 다음에 아이들리스 게으른 무인데 왜 그래요? 직장이 없어서 그래요. 고용 문제. 이것을 국가가 막아줘야 된다. 아까 그 돈 가지고. 이게 보편적 복지국가예요. 이걸 국가의 책임이라고 보는 건가요. 근데 이것을 어떻게 해야지 가능하냐? 90%가 일단 동의해야 되고. 아까 보니까 쟤들 10% 동의하잖아요. 10% 왜 동의할 것 같아요? 쟤들은 10%. 첫 번째, 어릴 때부터 무지하게 저걸 배우는 건가요. 두 번째, 만약에 대처처럼 얘기하면 여기 사회에서 어떻게 90%가 쌍욕을 해야 돼. 저게 어디 인간이냐고 말이야. 90%의 영향력들이 굉장히 센 거예요. 시민사회 영향력들이. 그런 건가요. 세 번째 뭔지 아세요? 세 번째는 더 중요한데 세 번째는 90%가 빈곤해지잖아요. 10%가 성장을 못해요. 우리가 대공황이 왜 와요? 사람들이 물건을 엄청나게 찍어내는데 이 회사에서 살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보편적 복지를 해줘야지만 어떻게 된다? 기본적으로 기업이 돌아간다. 두 번째, 애들이 살기 힘들잖아요. 이 90%가. 그럼 맨날 파업해요. 그래서 사회적 관리 비용이 훨씬 더 든다. 이런 것을 역사적으로 깨달아요. 특히 영국의 보편적 복지가 등장할 때 어떻게 등장하는지 아세요? 어떻게 등장하면 전쟁 기간 있죠. 2차 세계 전쟁 기간 중에 노동자의 아이들이 더 건강해져요. 왜 건강해져요? 불평등할 때 노동자 아이들이 별로 못 먹었는데 전쟁이 되니까 배급을 주니까 더 건강해져요. 그래서 그때 처치를 선택하지 않고 전쟁의 용인 처치를 선택하지 않고 베버리지 리포트를 지지했던 노동당을 선택해서 복지국가가 시작되는 건가요. 그래서 깨닫는 것들이 뭐냐면 오히려 복지라는 것들이 이 성장에 더 중요하겠구나 이렇게 주장을 하는 건가요. 그래서 저도 선복지 후성장의 혜택을 받은 사람이에요. 우리 부모님이 제가 강원도에서 올라가고 서울 살다가 인천에 내려갔는데 거기서 이제 철거당하고 판자 쪽에 사는데 우리 거기 자녀들이 5명이 4년제 대학 갔거든요. 거기 마을에 이제 빈곤층에 그 철거촌에. 근데 우리 형제가 4명이 갔어요. 우리는 성공했는데 왜 성공했는지 아세요? 우리 부모님의 전략이 선복지 후 성장이에요. 그러니까 먼저 교육을 좀 시키고 그다음에 후에 얘들이. 근데 우리 거기 있는 친구들은 전부 다 고등학교, 중학교 졸업하고 보르네오 공장 보내고 고등학교 때 전부 다 실업계 고등학교 보내고
지금은 우리 부모님이 훨씬 잘 된 건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선복지 구성인데 얘들이 전부 다 그런 전략을 써요. 그래서 북유럽이라든가 서유럽은 대체적으로 가난할 때 복지가 도입돼 가지고 성장을 해요. 비스마르크가 그랬고 베버리지가 그랬고 뭐 북유럽이라고 다 그래요. 아무튼 제 얘기는 뭐냐면 얘들이 깨달은 것은 뭐냐면 이렇게 국가가 집합적으로 이 위험을 막아주는 것들이 성장에도 훨씬 유리하다라는 것을 그 10%가 깨닫는 건 거예요. 아무튼 이제 이런 건 거예요. 자, 그러려면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이런 것을 제가 지금 얘기한 것들을 동의해 줘야 되거든. 동의해 줘야 되는데 동의하려면 아까 얘기한 대로 이렇게 탁 책상에서 깨달아서 동의하는 것들이 아니라 90%가 그 사회가 그것을 요구해 줘야 돼요. 요구할 때 뭘 요구해야 되냐 했었을 때 제가 이제 말씀드리는 게 여기서부터 시작이 돼요. 이건데 보세요. 참치캔을 따다가 손을 비면 우리 보통 뭐냐면 조심하지. 애 좀 잘 돌보지 그러잖아요. 조심하지. 그렇게 얘기하면 애가 내가 조심하고 싶지 않아서 그런 것 같아 엄마. 이렇게 딱 얘기하면 이 자식이 뭘 잘했다고 애가 가출하고 막 그린단 말이에요. 남편이 퇴근을 해갖고 뭐하고 있어서 집구석에서 말이야 맨날 카페 가갖고 수다나 떨고 말이야. 딱 그럼 당신 닮아서 그런 거 갖고 왜 나한테 그래. 뭐야 이게 막 이혼하고 막 폭력 행사하고 뭐 이런 게. 그러니까 위험이 딱 오잖아요. 우리 이제 위험이 손을 다치는 위험이 오면 우리가 뭐라 하면 조심하지. 애 좀 잘 돌보지. 이건 누구 책임인 건 거야. 애하고 엄마 가족 책임인 건 거야. 근데 우리가 이걸 딱 보면서 어느 회사 제품이야. 어느 회사 제품 이렇게 얘기했어요. 자 보세요. 이게 참치캔이 이렇게 됐어요. 어느 회사 제품이야. 우리 요새 이렇게 호일처럼 나오는 거 있잖아요. 이렇게 나왔으면 그 숱하게 다치는 아이들이 다쳤어요, 안 다쳤어요? 안 다쳤어요. 다치려면 이것을 칼로 오려내갖고 자해를 해야지 다친다고. 그러니까 안 다칠 건데. 두 번째 뭐냐면 정부는 뭐 하고 있었어? 기업한테 이거 하라고 하면 기업 절대 안 해요. 왜냐하면 비용 대비 손실을 계산한단 말이에요. 이득을 계산한단 말이에요. 국가가 강제적으로 해야 돼. 그게 국가의 책임인 거예요. 그래서 위험을 개인화 시킬 거냐 사회화 시킬 거냐 이건 거야. 개인화 시킬 거냐 사회화 시킬 거냐. 그래서 위험을 사회적 위험이라고 하면 누가 책임져야 되는 건가요? 사회가 책임지는 건가요? 그럼 이제 질문이 완전히 달라져요. 질문 보세요. 우리가 중도장애가 90% 가까이 된다 그러잖아요. 그죠? 근데 그 중도장애가 사회의 책임인가 개인의 책임인가 이런 질문 이런 걸 보면 자 당신 신체에 어떤 결함이 물체를 붙잡고 쥐고 들어있는데 어려움을 발생시키느냐 물건들이 지니는 어떤 디자인상의 결함이 당신의 얼마나 참치킨 딸 때요. 완전히 다르죠. 그죠? 자 세 번째 보세요. 청각에 손상이 있어요. 그래서 안 들려요. 근데 집에 오면 장애를 못 느껴요. 왜냐하면 가족들이 수화를 하니까. 우리 하늘이 와도 잘 못 느낀단 말이에요. 여기 있는 사람들이 수화를 하는 기본적인 어떤 전문가들이 있으니까. 근데 바깥에만 나가면 장애를 느껴요. 왜? 사람들이 수화를 안 하니까. 그래서 우리가 질문을 해요. 청각에 손상이 있는 사람이 장애인이 되는 것은 청각의 손상 때문일까? 사람들이 수화를 배우지 않아서일까? 청각상의 문제 때문에 당신 사람들이 얻었을 때 어떤 어려움이 있냐? 사람들이 당신과 대하는 능력을 지니지 못해서 얻었을 때 어떤 어려움이 있느냐? 왼쪽하고 오른쪽하고 질문이 어때요? 완전히 달라요. 이쪽은 사례 관리예요. 이쪽은 사회 관리가 돼요. 제가 영국에 유학할 때 깜짝 놀란 게 100% 저상버스예요. 제가 북쪽에 스코틀랜드에 있었는데 에딘버러 대학에 있었는데 한 번은 버스를 타고 오는데 15분마다 한 대씩 있어요. 그리고 거긴 비바람이 자주 쳐요. 근데 어떤 부부가 저상버스에 부부가 애 데리고 이렇게 딱 타고 있어요. 애가 유모차에 있고. 근데 버스가 딱 쓰더니 이 사람을 내리라 그러더라고요. 기사가. 왜 저 사람을 내리라 그랬더니 좀 이따 휠체어 장애인이 올라오더라고. 그러니까 이 사회는 뭐가 돼 있냐면 그게 다 합의가 된 건 거야. 버스 기사는 내리라고 해야 되는 건 거고 유모차에 있는 이 사람은 장애인보다도 장애인이 우선권이라는 것을 알고 있는 건 거고 장애인은 것을 권리로 생각하는 건 거고 그 장면이 저한테 굉장히 인상적이었어요. 한국에 와서 제가 장애단체랑 8강 인문학 강의를 했거든요. 그러고 나서 인문학 강의라고 MT를 떠나는데 저상버스가 아니라 일반 버스가 왔을 거 아니에요.
이거 업어서 올리고 휠체어 올리고 휠체어 내리고 업어서 반복하는데 그분이 저한테 교수님 죄송합니다. 제 장애 때문에. 무슨 일이 되죠? 영국의 장애인 한국에 오면 뭐라 그래요? 뭐 있다이? 나라가 다 있어. 관점이 다른 건가요? 자 보세요. 당신의 건강상 문제나 장애가 버스를 이런 거 어렵게 하나요? 부적절하게 설계된 버스가 당신이 그것을 이런데 어떤 언어를 말씀하시나요? 제가 우리 학생들이랑 매달 한 번씩 책 모임을 하는데 거기에 휠체어 장애인 한 분이 있어요. 이 양반만 오면 골치가 엄청나게 아파요. 왜 아픈지 아세요? 뒤풀이를 할 때 저 사람이 장애를 느끼지 않는 식당을 골라라. 내가 이렇게 조교한테 얘기한다. 조교가 땀 뻘뻘 흘려서 없는데 그리고 제가 이제 대학로에 제가 이제 연구실이 있는데 그러니까 이 사람은 장애를 느껴야 돼. 우리 가서 어디서 이렇게 들어 올려줘야 돼. 그러니까 아무튼 제 얘기는 뭐냐면 당신 건강상의 문제나 장애 부적절하게 설계된 버스가 독일에 간 특파원의 딸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엄마, 독일은 선진국인데 이렇게 장애인이 많아. 우리나라는 없는데. 왜 없어요? 못 나와요. 못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지금 보면 당신은 자신에게 어떤 문제인지 말해줄 수 있나요? 당신은 사회에 어떤 문제 말씀입니다. 우리 이런 질문들을 잘 해본 적이 없는 건가요? 위험은 뭐니까 개인과 가족 책임이니까. 그리고 개인과 가족 책임도 우리가 도와주는 건 뭐 시혜와 자선이 되는 건가요? 근데 이 사회 책임이라고 보면 권리가 되는 거예요, 그들의. 그러니까 지금 얘기한 대로 아까 이것을 권리라고 느끼고 모든 시민들의 의무라고 느끼는 그 돈을 이렇게 가지고 오는 것들이 너무 정당한 건가요? 근데 이쪽으로 느끼게 되면 그것은 상당히 강탈이 되는 건가요? 자, 그래서 요 관점들 속에서 보면 닉 부이치치는 자녀적 복지를 대변해 보편적 복지를 대변하는 데 쓰이는 상징이에요. 닉 부이치는 좋은 사람이 나쁜 사람이 장애인 복지에 좋은 사람이니까 나쁜 사람이니까 닉 부이치는 자녀적 복지에서는 아주 환영하는 사례예요. 보편적 복지에서는 아주 곤혹스러운 사례예요. 왜 그래요? 닉 부이치치는 자기와 그 가족이 장애를 극복했잖아요. 그런 거 아니? 그렇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뭐라 그래? 저 들이대고 닉 부이치치를 봐라. 열심히 노력하면 저런 상황에서도 장애를 극복할 수 있단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 사례가. 이 사례 그런 사례인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닉 부이치처럼 된 사례가 이 복지관에 우리 이 현장에 있어요? 거의 없어요. 닉 부이치치, 헬렌 켈러, 스티브 호킹, 오치불만족의 저자 이런 사람들이 거의 없는 거예요. 이건 확률로 보면 없는 사례예요. 근데 우리 이 사례를 들고 뭐라 그래요? 닉 부이치치를 봐라라는 것들이 얼마나 희망 고문이냐 이런 건 거예요. 그 닉 부이치치의 사례들을 계속 얘기할수록 문제의 원인은 뭐예요? 장애인 그 자신과 가족인 건 거예요. 그리고 그것보다 더 큰 문제가 있어요. 한번 보여드릴게요. 더 큰 문제는 이제 이렇게 돼요. 그것보다 더 큰 문제는 뭐 더 큰 문제는 이제 더 큰 문제는 하고 보니까 이게 녀석이 잘 안 나타나는 걸 보니까 알겠어요. 탈 없이 태어난 원숭이들이 있었습니다. 탈 없는 원숭이들은 다른 원숭이들처럼 멋지게 나무를 탈 수가 없었습니다. 원숭이가 땅에서 사는 것은 여간 괴로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땅에서 나는 입에 맞지 않는 먹이나 간혹 다른 원숭이가 먹다 버린 맛없는 과일이 그들이 먹을 수 있는 전부였습니다. 맹수들이 쫓아와도 나무 위로 달아날 수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무엇보다 괴로운 것은 팔 있는 원숭이들의 놀림이었습니다. 너네는 이런 거 못 먹어봤지? 나무도 못하는 게 무슨 원숭이냐? 팔 있는 원숭이들은 걸핏하면 그들을 놀려댔습니다. 팔 없는 흉내를 내며 깐죽거리는 놈도 있었습니다. 화가 나서 잡으려 하면 얄밉게도 나무 위로 도망쳐버리기 일쑤였습니다.
걷다 못한 팔없는 원숭이 한 마리가 나무 타기 연습을 했습니다. 팔 있는 원숭이들이 전보다 더 놀려댔지만 아랑곳하지 않았습니다. 몇 번이나 죽을 뻔한 적도 있었습니다. 다른 팔 없는 친구들이 이제 그만하라고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나무를 타다 죽더라도 평생 놀림받으며 살기는 싫었습니다. 마침내 그는 다른 원숭이들만큼 나무를 탈 수 있게 되었습니다. 높은 곳에 있는 좋은 먹이를 따서 팔 없는 친구들에게 먹일 수도 있었습니다. 그는 매우 행복했습니다. 자신의 노력으로 더 나은 먹이를 얻을 수 있고 더 이상 팔 없는 것이 놀림감이 되지 않게 했다는 것이 더할 수 없이 뿌듯했습니다. 확실히 그는 뿌듯함을 느낄만 했습니다. 더 이상 그를 놀리는 원숭이는 없었고 어떤 원숭이는 그를 존경하기까지 했습니다. 이 존경하기까지 했으면 이게 닉 부이치치가 된 건 거죠, 이 팔 없는 원숭이가. 근데 이제 문제가 뭐냐? 하지만 그 행복은 그만 가질 수 있었습니다. 그 행복은 그만이 가지는데 그가 너무 적다는 건 거예요. 거의 불가능한 숫자라는 건 거예요. 친구한테 필부터 사는 놈들. 치! 너희가 그런 먹이를 먹을 자격이나 있어? 다른 팔 없는 원숭이들은 놀림에 더해 게으르다는 비난까지 들어야 했습니다. 예, 문제는 더 큰 문제 이건 건가요? 그러니까 그렇지 않은 원숭이들 있잖아. 오히려 이 친구들이 이 실질적으로는 더 보편적인데 그 사람들은 뭐라 그래? 너희들 게을러서 그래. 아까 그 다니엘 브레이크 있잖아요. 다니엘 브레이크 일종의 원투 소득 결핍이 있는 장애거든요. 소득 결핍이 장애인이기도 하고 가슴의 장애이기도 하고 소득 결핍이라는 장애를 갖고 있을 때 뭐라고 얘기하면 너가 게을러서 그래. 그러니까 아까 다니엘 브레이크가 뭐래? 나는 게으름뱅이도 아니고 뭐도 아니고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건가요? 자, 그래서 사실은 닉 부이치치는 우리가 그 개인으로 보게 되면 굉장히 훌륭한 사람이지만 지금 우리가 이런 방식으로 보게 되면 상당히 생각할 수 있는 게 많다는 건 거야. 자,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이건데, 마서스 비니어드 섬인데, 이 섬은 공용어가 영어하고 수화예요. 그래서 이 섬에 가면은 청각장애는 장애를 느낄 수가 없고, 오히려 수화를 못하면 장애인이 돼요. 그런 거. 이게 이제 미국령에 딸린 섬인데, 자, 그래서 이것은 뭐냐면 아까 문제의 원인은 개인이 했잖아요. 개인이 사회에 맞춰야 됐잖아요. 근데 아까 오른쪽에 질문 어떻게 돼요? 사회가 이 사람의 결핍에 맞춘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장애를 못 느끼게 한 건데, 이런 사례인데, 이제 여러분들이 이 사례를 보면, 에이, 저건 그냥 논리적으로는 가능하지, 실질적으로 저게 가능하겠어? 근데 아까 보편적 복지국가는 사실 근본적인 건 뭐냐면, 사회적 결핍, 아까 장애에서부터 시작해서 무지서부터 시작해갖고 질병 뭐 이런 것을 사회적 결핍을 으로 대응하는 건가요? 그러면 장애에 어떻게 대응하는지 한번 영상을 한번 볼게요. 아, 저게 보편적 복지국가가 기본적으로 저런 질문을 통해서 저렇게 대응하려고 하는구나, 이런 건데요. 지금 보시면 이렇게 돼요. 이거는 덴마크 사례예요. 국민 행복 지수도 덴마크에 이어 세계에서 두 번째로 높은 나라입니다. 이곳 역시 교육에 있어서 어떠한 차별도 받지 않고 그 권리가 보장되는 나라입니다. 그래서 스웨덴엔 장애인 등록 제도가 없답니다. 에밀처럼 시각장애가 있어도 가지 못하거나 못할 일은 없다는 생각에서죠. 앞이 안 보이는 에밀의 등굣길도 아빠는 안심하고 배웅합니다. 장애로 차별받지 않는 복지국가에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지금부터 이제 이 동영상의 포인트는 장애로 차별받지 않는다는 것은 뭐냐면 장애로 인해서 내가 불편을 느끼지 않는다 이런 거죠. 그 왜 그러냐면 사회가 얘한테 맞춰주니까 도처에 가든 간에. 그러니까 이제 지금 이 영상은 사회가 어떻게 얘한테 맞춰주나 이런 거. 얘가 맞추는 게 아니라 사회가 어떻게 맞추냐. 그게 이제 핵심적인 포인트예요. 한번 볼게요. 에밀레반의 체육 시간입니다. 비장애 아동과 장애 아동이 함께 어울려서 수업을 합니다. 통합교육이 스웨덴 교육복지의 원칙이거든요. 대신 에밀 곁에는 늘 니콜라스 선생님이 함께 합니다. Huvudet rakt fram. Stopp ner vänster. Bra, nästa. 1, 2, 3, kör nu. 에밀 한 사람을 위해서 학교에서 배치해준 보조교사입니다. Så vi har ju valt att ha en manlig handledare till honom just för att han börjar bli så stor. Innan så hade han en tjej som jobbade, men i och med att han har blivit så stor nu så är det lite mer naturligt att två killar, man kan mycket frågor, mycket tankar, det är dusch i idrotten och så vidare så. axlarna och då använder ni den informationen. 교실 수업을 할 때도 니콜라스 선생님은 에밀의 눈이 되집니다. Filmen, muslimernas oskuld. Det också? Ja. Jag läser frågor. 게다가 오늘은 시험까지 보는 날. 앞이 안 보이는 에밀에겐 종이 시험지는 무용지물입니다. 다른 친구들처럼 직접 답을 적을 수도 없습니다. 대신 점자 학습기를 이용합니다. 1702. 김 선생님도 에밀을 위해 시험 문제를 또박또박 읽어줍니다. 1902. 점자 학습기로는 니콜라스 선생님이 미리 입력해 놓은 문제를 읽을 수 있습니다. 그리곤 찾아낸 답을 점자 학습기와 연결된 컴퓨터에 입력합니다. 이제 정답을 맞춰볼까요? Lilla hjärtat! Jag heter Lilla hjärtat! Jag heter Lilla hjärtat! Man kan nog säga att varje lärare, Lena, vi lägger nog ner en kanske 4-5 timmar i veckan bara för att göra eget material till Emil. Har du någon besvär när du pluggar här? Läser här? Nej, jag har ingen besvär utan det går bra. Lagstiftningen tittar inte på om det är... 그 친구가 아까 나는 아무 불편이 없어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설정된 그 영상 같지는 않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 시각장애인 협회에 가서 이제 물어본다는 건 거야. 당신네 나라에서 장애인이 가질 수 있는 직업은 뭐냐? 우리는 법적으로 안마사잖아요. 얘도 이렇게 대답을 할 거라는 거예요. 장애인이 가질 수 없는 직업이 있으면 얘기 좀 해다오. 그게 이제 가능한 건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 사람 보세요. 이 사람은 교육정책국장이니까 교육부에 상당히 높은 지위에 있는 공무원인데 스웨덴 교육은 아예 장애 여부를 따지지 않습니다. 그럼 뭘 따지느냐? 이런 걸 따진다는 건 거예요. Funktionsnedsättning eller inte. Om eleven har funktionsnedsättning, det är inte intressant utan det är... 아이가 필요한 도움이 있는데 그 사회가 그것을 해주고 있는지 안 해주고 있는지를 따진다는 건 거예요. Ett barn som inte får den hjälp det behöver. Och därför har vi inte heller statistik på vilka barn i skolan som har funktionsnedsättning eller inte. För att det är inte det som är... 그렇죠. 이 장애 등급을 매기기 위한 그 과정 자체가 굉장히 차별적일 수 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런 걸 따지지 않는다. 이런 얘기예요. 방과 후 집에 돌아와서도 에밀은 즐거운 시간을 보냅니다. 부모나 가족이 특별히 돌보지 않아도 혼자 생활에 큰 불편함이 없습니다. 또 앞을 보지 못한다고 미래까지 보이지 않는 건 아니니까요. 그리고 그것을 끝까지 책임지는 국가가 있으니까요. 그래서 그것을 끝까지 책임지는 뭐가 있어요? 국가가 있으니까. 그게 이제 핵심적인 포인트인데요. 이 국가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런 그 관점들을 가지고 있는 건 거죠. 제가 이런 강의를 할 때 가장 많이 받는 질문들 중에 하나가 이런 질문들이 받아요. 보편복지가 첫 번째 돈 어디서 나오느냐. 우리 돈은 해결이 됐잖아요. 그죠? 두 번째 나오는 질문이 뭔지 아세요? 저렇게 되면은 사람들이 게을러지거나 의존성에 빠지지 않느냐. 이게 많이 나와요. 그렇잖아요. 근데 지금 우리 저 시각장애인 보니까 의존성에 빠져요? 오히려 독립성이 강화될 거다. 빈곤층들도 마찬가지예요. 충분해주지 않았을 때 자녀적 복지일 때 오히려 의존성이 강화돼요. 충분한 것들이 됐었을 때 오히려 이 친구들은 자기 계획이라든가 자기 시간을 관리할 수 있을 거다 이런 얘기를 해요. 지난번에 강의를 했던 어떤 장애인복지관 관장님이 저한테 와갖고 걔한테도 음식을 조금씩 주면 지들끼리 싸운대 서로 먹으려고. 배가 부른데도 먹었는데요. 왜냐하면 있을 때 먹어둬야 되니까. 충분히 줬더니 조절하면서 먹잖아요. 그게 마찬가지인 건가. 인간도 이 우리가 어때 생존의 문제 앞에서는 그런데 정말로 이게 오히려 복지가 제공이 됐었을 때 뭐라 그럴까 이게 독립성이 강화된다 하는 것들이 여러 가지 사례가 있지만 제가 장애인 사례 하나 보여드릴게요.